협상에 있어서 수치화된 목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상대방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야 된다. 플랜 B가 없이 협상에 나가면 100%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변호사님을 김작가TV 채널 섭외한 이유이기도 하죠. 네네. 이제 협상. 네. 협상 잘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뭐 설득이라 불릴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는 수많은 협상의 시간들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도 협상의 순간들이 있을 거고, 이 변호사님과 저와의 관계도 협상이 미묘하게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연봉 협상이라든가 그렇죠. 수많은 협상이 있을 텐데 변호사님 또 하버드에서 협상 스쿨에서 또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변호사님한테 이제 협상의 5가지 전략에 관해 여쭤볼 건데, 네네. 그 전에 관계의 가장 중심은 또 부부지 않습니까? 네네. 변호사님은 그럼 부부 관계 협상 잘 되세요? 와이프와의 협상. 아, 그렇죠. 쉽지만 않습니다. 아니, 협상 전문가인데. 쉽지만 않아요. 왜요?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협상이 정말 힘들어요. 왜요? 저도 이제 협상을 업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협상 바이블이라는 책도 쓰고, 그렇죠. 협상 컨설팅, 협상 교육 많은 것들을 하지만 저한테도 유독 협상이 힘든 상대방은 역시나 와이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변호사님 책 내신 그 유지원 변호사 협상 바이블, 요 책에도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하던데. 네네. 혹시 뭐 신뢰를 못 하세요? 아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텐데 신뢰는 왜 합니다. 협상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신뢰는 합니다. 안 맞는 여기서 말 더 같은데. 들어오면 저희 부부 관계까지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요. 다 알죠. 다 알죠.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이 협상력은 정보력과 직결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관계에서 협상하기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부분.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네. 갑자기 7년 전 이야기가 나와요. 7년 전에 첫째 나올 때 당신이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야, 거기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의 관계에서는 네. 과거의 감정들, 과거의 어떤 경험과 기억들이 현재의 협상 테이블에 계속 개입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좋게도 개입할 수 있지만 주로 안 좋게 개입해요. 그러면 미치는 건 거죠. 야, 상대방은 야, 지금 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해? 그죠. 특히 남자들은 아니, 그 사건 그때 다 종료된 거 아니야? 왜 지금에 와서? 종료가 안 됐거든. 얼렁뚱땅 이야기하지 마. 그게 더 기분 나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 싸해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네. 협상하기에 배우자가 가장 힘든 이유는 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대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세상에 사실 수많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법률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플랜 B가 없는 관계에서의 협상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족 간의 협상이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렇죠. 가족을 버릴 수는 없어요. 엄마와 아들, 딸의 협상, 배우자 간의 협상, 이런 협상이 유독 힘든 이유는 플랜 B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협상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부부간에 네. 사모님을 협상으로서 이기진 못하지만 어쨌든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님. 네. 자, 오늘 5가지 전략 어떤 건가요? 자,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협상을 못하는 분들, 네. 자, 뭐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네. 잘하는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좀 있어요. 어떤 건가요? 협상을 또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좀 약한데 목표와 관련된 부분. 목표요. 협상은 우리가 스타벅스에 앉아서 농담 따먹기 할 때와 협상이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협상은 철저하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렇죠. 근데 협상을 할 때 생각보다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협상에 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표가 막연해요. 우리가 목표가 막연한 사람들은 절대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부자가 되고 싶어.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런 사람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가 되려면 뭐 1번 8%, 2번 8%, 3번 8% 뭐 이런 게 뭐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목표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내가 3년 안에 10억 원을 벌 거야. 이미 시간적으로, 금액적으로 수치화가 되어버렸어요. 3년 안에 10억 원. 3년 안에 10억 원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은행을 타는 건가요? 뭐죠? 3년 안에 10억을 벌 수 있나요? 3년 안에 10억 원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 뭘까요? 일단 이번 달에 5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죠. 그리고 3개월 안에 일단 3천만 원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1년에 3억 3천을 벌어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먼저 수치화를 시켜요. 나의 지금 목표가 뭐냐? 내 협상의 목표가 뭐냐? 수치화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수치화를 쪼개야 됩니다. 네. 그걸 행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3억 원을 3년 안에, 10억 원을 3년 안에 벌 사람은 일단 3개월 안에 그러면 내가 적어도 3천만 원 3개월 안에 벌어야지. 그걸 위해서 이번 달에는 뭘 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3년 안에 10억 원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수치화입니다. 정확한 그 수치와 목표가 있고 그걸 구조화시켜서 쪼개야 되는 거죠. 쪼개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자, 주말에 아파트를 내놨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연락이 왔어요. 김 대표님, 네. 아파트 내놓으신 거 간만에 연락이 왔는데 약간 좀 내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매수인이 와 있는데 좀 시간 되시나 이렇게 물어봐요. 네. 보통 사람들은 목표를 어떻게 정하죠? 갈 때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죠? 네, 가격대. 가격대. 가격대를 어떻게 정하죠? 뭐 예를 들면 8억 원 정도 받고 싶다. 예를 들면. 8억 원. 한 8억 3천, 5천? 8억 3천 정도. 그걸 좀 살짝 낮춰주고. 그렇게 들어가면 내가 8억 3천 정도 해가지고 8억 원 정도 받아야지. 이렇게 가요. 그죠? 8억 3천 딱 이야기해요. 네. 상대방의 첫 반응이 뭘까요? 비싼데요? 비싼데요? 이게 첫 반응이에요. 무조건. 내가 파는 입장에서는 상대방 사는 입장에서는 100% 무조건 무슨 말을 해도 비싼데요. 그죠, 그죠. 오, 사장님 되게 싸네요. 그런 대답은 세상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협상을 할 때의 상대방의 대답의 디폴트 값은 무조건 노예요. 예스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연봉 협상을 하는데 3,700만 원 정도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인하시죠.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상대방이 이렇게 해요. 대리님께서 지금 쌓아오셨던 커리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충분히 이해하는데, 인정하는데, 저희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 정도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일단은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고 내일 말씀드려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일단 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억 3천만 원 정도 찔러서 8억 원 정도 받아야지 생각하고 가면 당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장님 8억 원도 좀 비싸고요. 저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전부 다 파악을 해보니까 최근에 7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던데. 그거 너무 비싼데? 공인중개사도 살짝 이야기를 해요. 공인중개사도 어떻게든 중개를 하면서 서로 간의 니즈를 맞추셔야 되니까 약간은 매도인증은 깎고 매수인증은 올리신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생각해도 8억 원은 요즘 좀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추이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황해요. 네.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8억 3천만 원 정도 찔러가지고 8억 원에 팔아야지 생각하고 쫄래쫄래 갔는데 굉장히 큰 압박을 하면서 반박을 거세게 하는 건 거죠. 이럴 때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계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수치를 2가지 정도는 반드시 수치화시켜야 돼요. 2가지. 첫 번째,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은 얼마인가? 최종적인 금액 말하는 거죠. 8억 원 내가 받고 싶다. 네. 두 번째, 상대방이 분명히 반박을 할 텐데 네. 반박을 했을 때 내가 양보를 해줄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얼마인가? 요게 필요해요. 요게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7억 7천만 원 미만이면 팔면 안 돼. 내가 지금 취득가, 그 다음에 양도세,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복비에 네. 이거 전부 다 계산했을 때 7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지금 오히려 팔 타이밍이 아니야. 요 2가지가 딱 구조화돼서 접근했을 때 이 사람은 단단한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내가 8억 3천 정도 질러보고 이 사람이 분명히 반박을 할 거란 말이지. 근데 내가 내고를 살짝 하고 미리 공인중개사 분이랑 이야기를 해서 8억 정도 나는 기분 좋게 사인하겠다 이야기해서 8억 정도 딜을 할 거야. 근데도 이쪽에서 더 치고 들어와. 근데 내가 자리를 일어나야 되는 시점은 7억 7천만 원 미만이면 나는 일어나야 돼. 요게 구조가 딱 되는 거고. 8억 3천, 8억, 7억 7천. 목표 금액과 마지노선. 질러야 되는 앵커링 지점. 앵커링까지. 그 다음에 8억 원 목표 지점. 그리고 7억 7천까지. 3가지 필요하네요. 3가지 필요. 그렇게 딱 되면 기본적으로 되게 마음 편안하게 임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상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8억 3천 비싸다고 할 거야. 그랬을 때 옆에 중간에 공인중개사 그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살짝 해서 이번에 복비 좀 0.1% 더 드릴 테니까 최대한 딜하기 전에 8억 정도면 팔래요.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나서 서로 협공을 해서 8억 정도를 해보고 그렇게도 안 됐을 때 우리는 7억 7천님 자리 일어나요. 이렇게 가야죠. 야, 앞에 3가지보다 중개사 사장님한테 복비 좀 더 준다는 게 그건 당연히 필요하죠. 더 현실적으로 더 좋은 전략 같은데요? 그렇죠. 0.1%더 주다니까. 그러니까 8억이 좀 맞춰. 얼마든지 줘.
왜냐하면 이거 좋다. 협상을 할 때 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이 A와 B가 있어요. 네. 근데 A와 B에 드러나지 않는 C와 D가 E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공인중개사 아저씨인 거고. 공인중개사 아저씨도 있지만 또 세입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네. 예를 들면 은행 대출 담당자도 될 수 있어요. 네. 은행 뭐 우리가 8억 원을 전부 다 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5억 정도는 우리 대출한다. 네. 그럼 대출과 관련된 담당자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다. 이해관계이 많다. 자, 첫 번째 목표였고요.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라. 욕구. 상대방의 그렇죠. 니즈를 파악하라. 네. 협상이라는 결국 상대방과 내가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투쟁의 장이다. 그렇죠. 협상은 니즈 투쟁의 장이다. 기본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온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공통점은 뭔가 니즈가 있어서 나왔어요. 아, 그렇죠. 협상 테이블에 나온 사람이 무슨 아무런 니즈 없이 나왔겠어요. 그럼 그 니즈부터 파악해야 돼요. 너는 뭐가 필요해? 네. 나는 뭐가 필요하지? 네. 이거 파악하는 게 1번입니다. 그죠? 이 니즈를 파악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서 상대방이 코카콜라 한 병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의 핵심적인 니즈가 뭐죠? 콜라 먹고 싶다. 콜라 먹고 싶다?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요구라는 포지션이라는 차원과 니즈라는 차원이 있어요. 포지션이라는 차원은 네. 표현하는 거. 코카콜라 주세요. 코카콜라 먹고 싶다? 네. 표현하는 거. 포지션이에요. 요구. 요구하는 거 그대로. 네. 근데 니즈는 뭐냐? 그거보다 더 근원적이에요. 갈증 해소예요. 갈증 해소라는 니즈가 핵심적인 니즈예요. 그렇죠. 이 니즈만 파악하면 코카콜라가 없어도 돼요. 그죠? 삼다수를 줘도 돼요. 네. 그리고 뭐 포카리 스웨트를 줘도 되고, 뭐 사이다를 줘도 되고, 뭐를 줘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로 니즈를 뚜렷하게 전달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니즈를 생각보다 뚜렷하게 전달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그랬을 그렇죠. 때 제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핵심적인 니즈가 뭐지? 갑자기 대표님이 누굴 고용했는데 네. 1년 정도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봉을 뜬금없이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연봉 지금 협상과 관련된 타이밍이 이미 연말에 끝났는데 끝났는데. 6월 달에 갑자기. 그러면 말은 연봉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포지션은 연봉 인상이지만 네. 핵심적인 니즈가 뭔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러브콜이 왔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전세가 갑자기 확 올랐어요.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도 이 갭이 이게 안 되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는 본인 연봉이 더 늘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암호화폐를 했어요. 망했어. 네. 지금 뭐 장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포지션이 있는데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니즈를 빠르게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문장들이 좀 필요해요. 작가님은 뭐 많은 인터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초반에 좀 니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똑똑함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상품을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작가님이랑 유튜브 나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사람도 있고, 뭐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있잖아요. 있죠. 니즈를 좀 파악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좀 파악을 하시나요? 사실 초반에는 이 게스트를 섭외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그분들한테 제가 뭔가 이 채널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예, 왜냐면 구독자 작을 때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출연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걸 어필을 했다면 사실은 이제는 저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필요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내가 필요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히 어필하지 않아도 이 숫자라는 게 채워져서 옛날과는 달리 사실 에너지 측면에서는 조금 덜 소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채널 자체로도 베너핏.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협상하기가 조금 좋죠. 수월해지죠. 네, 맞아요. 약간은 갑의 위치에서. 아예 아닙니다. 갑까지는 아니지만 처절한 을은 이제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아니죠, 아니죠. 왜? 줄 게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협상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빠르게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본인만의 언어가 좀 필요해요. 뭔데요? 그러니까 이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의, 대표님의 캐릭터에 따라 다르고 제 캐릭터에 따라 다르고 그걸 좀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협상도 결국 가능성이에요. 네. 가능성 타율을 높이는 방식인데 타율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주로 나는 잘 먹히더라.
그리고 니즈가 좀 드러나더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저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먼저 하는 편이거든요. 대화 자체를 막 숨기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대표님, 사실 이번 협상 때 저희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 염려되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이번 협상에 어떤 부분에 좀 니즈가 있으시고 어떤 부분에 염려가 있으신지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한번 맞춰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반에. 네. 무슨 말이냐? 까놓고 이야기하자. 패 다 까자는 거네요. 다는 안 까지만 네. 깔 수 있는 만큼 까자. 어차피 너도 나도 지금 서로 원해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빙빙 돌리지 말자.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겸손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상대방이 이렇게 느껴요. 저 친구 자신감 있어 보이네. 그리고 저 친구 솔직하네. 속이지 않을 것 같네. 그리고 저 친구 어떻게든 이 비즈니스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네. 최대한 맞춰준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 복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오프닝 중에 한 개.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과 대화가 생각보다 빨리 진전된다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 관점에서 더 좋은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만의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이나 네. 아니면 대화의 패턴들, 언어의 문장들을 좀 수집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단순히 말한 요구가 아니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협상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 네. 바로 협상 결렬 대안, 즉 플랜 B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 작가님이 구독자 10,000명일 때 네. 인터뷰를 섭외하는 협상을 할 때, 네. 그리고 지금 구독자 80만. 80만 명일 때 인터뷰를 섭외할 때 네.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다르나요? 한 100분의 1은 차일 것 같은데. 아니, 뭐 부럽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서. 부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또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흘렸던 땀방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 지금이 가정이 좀 편해진 거지. 완전 인정. 협상 관점에서는 사실 처절한 을이었어요. 근데 그쵸. 지금은 뭐 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협상하기 훨씬 더 수월해졌거든요. 그렇죠, 맞아. 왜 그럴까요? 제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협상학에서는 네. 플랜 B가 있으니까, 즉 베트나가 있으니까. 베트나. 무슨 뜻인가요? 베트나. BATNA.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 즉 이번 협상이 결렬됐을 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즉 협상 결렬 대안이 많기 때문에. 1만 명일 때는 협상 결렬 대안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렇죠. 인터뷰이들 채우는 게 일이었단 말이에요. 맞아. 지금은 협상 결렬 대안 좀 많아요. 지금은 먼저 연락도 오고. 맞아. 김 작가님, 저 이번에 이런 거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베트나가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그러니까 협상에 필요한 소모되는 에너지가 현저히 줄어들고 훨씬 더 쉽게 협상을 하신다는 건 거죠. 한마디로 그 말인 거죠. 너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돼. 난 플랜 B가 많어. 플랜 B가 많은 자들은 네. 그 협상에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즉 쉽게 협상을 해요. 근데 그치. 플랜 B가 없는 자들은 네. 목숨 걸어요. 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전부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대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B라는 하도급 업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하도급 업체에게는 A의 수주가 끊기면 직원들이 월급이 못 나가요. 네. 근데 이 A라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하도급 업체가 27개가 있어. 27개가 있어. 그럴 경우에 이 A와 B의 협상은 굉장히 불평등이 심하다. 그러면서 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A 입장에서는 이 B가 27개 중에 원 오브 댐이야. A 입장에서. 근데 B는 A가 the only야. 유일해. 베트나가 없어. 물러설 곳이 없어. 즉 협상에서 기본적인 구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네.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 한 개는 플랜 B를 준비하고 가야 된다. 플랜 B. 베트나 쥐지 않고 베트나 없이 막연하게 갔다가는 네. 상대방에게 처절하게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이 딜이 결렬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나에 대한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저 사람은 나와 딜이 결렬됐을 때 어떤 베트나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관점은 반드시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갔어요. 네. 그리고 얘 아니면 안 되는 거를 상대방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친절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요 관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요거 좀 뭔가 협상의 네. 이야기의 수준을 조금만 제가 낮춰드려 볼게요.
이 소개팅 할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진짜 맞는 것 같아서 협상 전문가한테 확인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가 소개팅 할 때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연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네. 한 번에 한 3명쯤을 만나야 된다. 네. 한 번에 절대 한 명 만나고 네. 끝내고 또 그 다음 사람 만나면 안 된대요. 음. 왜냐하면 한 명씩 뭐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따로 만나면 네. 계속 그 한 사람이 원 오브 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소개팅을 하면 예를 들면 한 2주 동안 한 번에 3명을 만나면 나는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라는 그게 있으니까 자기 행동이 보통 소개팅을 하는 것이 처음이니까 어색하고 뭔가 쓸데없는 뭐 자신감이 좀 지나치 자만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편안하게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 그게 오히려 더 매력이 넘친다라고 하는데 요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협상 전문가가 본 지금 여러분 소개팅 준비하고 있는 분들 지금부터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베트나를 확보한 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안정감은 분명히 있어요. 아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근데 이 베트나는 네. 굉장히 추상적인 표면적인 베트나일 뿐이에요. 확실한 베트나는 지금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자친구가 아니니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일 뿐이지 사실 제대로 된 베트나는 없는 건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둘 다 베트나가 없는데 네. 둘 중에 그럼 어느 거 해야 돼요? 소개팅 한 번에 한 개만 잡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3개 잡을까요? 이 두 개 답은 2개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아, 저 같으면 일단 한 개 잡습니다. 아, 한 개만요. 아. 대안이 너무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명확한 베트나라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구직 시장 관점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내가 구직을 하는 상황. 네. 근데 내가 원래 다니던 직장이 있었어. 네.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이것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 일도 너무 제한되고 나에 대한 대우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때려치자 그냥. 때려치고 그냥 훌훌 털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자 네. 하고 때려쳤어요. 네. 그리고 잡을 다시 구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마음에 안 드는 건 똑같아. 근데 내가 이거 때려치면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아. 그래서 다니면서 내가 구직 활동을 한번 해보자. 두 번째 상황. 요 A와 이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베트나를 쥐고 협상하느냐, 베트나를 지지 못하고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A는 연봉 협상을 할 때도 휘둘릴 거예요. 왜? 그렇죠. 적이 없잖아. 그죠. 지금 연봉 받는 데가 없잖아.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야 너는 그냥 지는 것보다는 우리랑 일하는 게 훨씬 나을걸? 이 관점에 접근하는 건 거죠. 그 후려쳐도 사실은 반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한 개도 못 벌고 있잖아. 근데 B는 어떠죠? B는 연봉을 받고 있어요. 월급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되물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이직을 하려면 지금 적어도 제가 받고 있는 월급에 저는 15% 정도는 인상을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확실한 베트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완전 확실한 베트나죠. 네. 그래서 A 입장과 B 입장에서 사실은 베트나의 유무에 따라서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예를 들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B 회사에서 러브콜이 와서 내가 지금 연봉이 3,500인데 4,500을 주겠대. 근데 내가 A 회사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 연봉 협상할 때 사실 역으로 쓸 수도 있죠. 역으로 쓸 수 있어. 내가 연봉 제한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나는 지금 회사 좋다. 그래서 좀 올려주면 좋겠다. 했을 때 좀 거절하기 힘들 거라는 거. 그렇죠. 그것도 이제 화법을 네. 내 관점보다는 또 상대방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살짝 해줄 수 있죠. 제가 사실은 제 첫 직장이기도 하고 4년 동안 누구보다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 제가 좀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도 있는데 사실 대우적인 측면도 제 모티베이션을 좀 깎아먹는 이유 중에 한 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요런 정도 수준인데 조금 인상을 요렇게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는 건 거죠. 베트나. 베트나. 플랜 B를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느낀 거는 변호사님이 이제 저랑 얘기하실 때는 이렇게 막 요 톤으로 얘기한다면 뭔가 이제 상대에게 부탁을 할 때는 살짝 낮추시는 약간 겸손 모드로 살짝 좀 더 필요합니다. 깔려 있네요 이미.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게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 네 번째. 그게 바로 감정입니다. 아, 감정적인 마사지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팩트 중심적으로 막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경험 많다고 네. 치고 달릴 필요가 네. 절대 없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설득되는 과정을 분석을 해보면 네.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감정적인 부분이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인식이 바뀌고요. 네. 그리고 나서 행동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인식부터 곧바로 바꾸려고 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은 내가 저 사람과 호감도 없고 저 사람에 대한 신뢰도 없는데 네. 정보만 가지고 와서 나한테 딜을 하려고 하네? 왠지 거리감 느껴져. 왜 저러지? 그렇죠. 나는 아직 그 정도 관계도 아닌데 네. 잘 몰라. 신뢰도 없어. 그랬을 때 사실 그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어떻게 나에 대한 호감을 먼저 좀 갖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프로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팩트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감정적인 부분을 한 5에서 10% 정도 섞었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는 것이죠. 작가님 그런 경험 좀 있지 않나요? 근데 사실 김 작가님이 네. 인터뷰 방식도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섞여 있거든요. 어떤 거요? 상대방을 먼저 좀 인정해 준다든지, 상대방과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저는 사실 인터뷰 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되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솔직하시구나. 네. 그리고 본인을 먼저 이렇게 오픈하시는구나. 그리고 인터뷰와 인터뷰의 관계에서 딱딱하게 그냥 질문지 주고 바로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시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먼저 들어가는구나. 변호사님이 딱 찝어주시니까 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모든 인터뷰들이 이러지는 않아요. 아, 진짜요?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곧바로 큐 들어가는 데들도 있어요. 인사하고 명함 교환하고 자 시작하시죠. 그럼 저도 아직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깊이 이야기하기는 좀 저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아니 저 최근에 와닿았던 게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동생한테 했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촬영이 하루에 뭐 2건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당 2시간이면 4시간만 일하면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했던 말 뭐였냐면 야, 촬영이 2시간이면 나는 그분이 도착하잖아?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바로 촬영하고 싶어. 마음속으로는 빨리 촬영하고, 왜냐하면 처음 만난 사이니까 빨리 촬영하고 끝나면 안녕히 가세요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전에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적인 뭘 풀어야 된다고. 여기 어쩔 수 없이 5에서 10분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협상의 노하우. 지금 체득하신 협상의 노하우예요. 네. 그랬을 때 맞아. 본능적으로 훨씬 더 인터뷰의 질이 좋다는 것을 수백 번, 수천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체득하신 거죠. 우린 뭐 팩트 전달만으로는 절대로 상대방의 설득이 안 된다는 우린 감정이 없는 기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는 AI 로봇가 아니고 우리 알파고가 아니거든. 딱 큐 사인 한다고 해서 바로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그렇죠. 진행되지 않거든. 안 되죠. 그랬을 때 감정적인 부분 한 5에서 10% 정도를 그쵸. 살짝 교감을 하고 맞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맞아요. 상대방에 대한 예를 들면 감정이 실망감이 있었다. 이거 살짝 풀어주고 아니 기대감이 있다. 그런 부분 그렇죠. 살짝 짚어주고 그리고 들어간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많을 필요는 없지만 5에서 10%는 꼭 그게 감정이 90%다. 이거는 안 되죠. 아니죠. 물론 팩트가 훨씬 많겠죠. 감정이- 88, 90%가 팩트인데 한 5에서 10% 정도만 감정을 조금 섞는 게 더 고급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죠. 감정이 이제 90%인 건 이제 연인 그리고 이제 부부. 그래서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 협상이 힘들다고. 저는 이제 애가 셋이고 셋이나 됐어요. 지금 협상이 잘 됐네요. 협상 와이프랑 지금 거의 20년을 2002년도부터 만났으니까 월드컵 때 만나셨어요? 그렇죠. 응원하다가? 응원하기 전에. 네. 근데 20년 정도 되니까 네. 이게 부부 관계는 감정보다는 지성이더라고. 지성. 감성. 오히려 처음에는 막 감정적인 부분, 네네. 뭐 불꽃도 튀고, 뭐 화산도 튀고, 막 싸우기도 네네.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감정들. 지금은 편한 관계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사소한 배려, 네. 그 서로 짜증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약간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 섞인 말,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관계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되게 와닿네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감성이다, 감정이다,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장기간의 관계에서는 그게 지성으로 바뀐다.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제 대부분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부부간에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스킨십이야 돼 이런 것들도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 일단 줄어들고 애가 놓고 나면 또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어쨌든 애가 셋인데. 그게 줄어들면 그게 줄어든 만큼 저는 감정적인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게 채워주는 게 지성. 지성. 저는 이성적인 부분, 지성적인 부분이 장기간의 관계에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 5번째는요. 마지막은 역시 이 모든 협상의 원칙들, 네. 그 다음에 협상과 관련된 잔 기술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한 단어는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는 협상이 시작되지가 않아요. 네.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저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너무 잘 알고 업계에서 양아치인 줄 아는데 왜 쟤랑 협상을 해요? 그렇죠. 안 해요. 협상 자체가 성사되지도 않아요.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듣지도 않아요. 아, 또 멍멍이 소리 하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레퓨테이션 관리가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김 작가님이 정말 20년째 너무 믿는 친구 A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묻고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저 친구한테 내가 무슨 조건을 이야기를 해. A가 이야기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신저 효과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메신저가 이야기하면 메시지를 묻고 따지지 않고 나는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김 과장이 팀장한테 보고 들어가면 팀장은 보지도 않고 소리부터 질러요. 싫은 거예요. 김 과장이. 이미 사고를 너무 많이 쳤어.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 근데 박 과장이 들어간다. 네. 이미 펜을 끌고 들고 사인할 준비를 해요. 왜? 박 과장은 아니까. 어떻게 할지 딱 수년간 봤는데 얘는 철두철미하니까. 나보다 더 나으니까. 이게 이제 신뢰거든. 사실 그 신뢰라는 게 그 협상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이미 한 번에 그냥 신뢰가 쌓인 거잖아요. 이미 경험과 그렇죠. 레퓨테이션과 그렇죠. 역량과 태도와 맞아요. 관계에서 단단한 신뢰가 쌓였다. 쉽게 만들어진 거 그럼 뭐 협상할 필요가 없죠. 근데 협상에서 신뢰가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협상에서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거래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죠? 그렇죠. 왜? 전화 한 통이 해결돼요. 박 과장은 전화 한 통이 해결돼. 박 과장, 네 알아서 해. 해. 카드 법인카드 끌고 괜찮아. 김 과장은 그게 안 돼요. 두 번째, 협상에서 신뢰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협상에서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거래의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의 비용이 줄어든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협상에서 신뢰가 없으면 거래의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은 많이 발생해요. 맞아요. 그럼 최악이에요. 이런 구조에서는 업계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 신뢰받는 사람들은 더 일을 잘하게 돼요. 일을 못하고 신뢰 못 받는 사람은 끝없이 바닥으로 늪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신뢰 못 받죠. 네. 거래의 속도 느려지죠. 네. 사람들이 의심하죠. 네. 일이 진행이 한 개도 안 돼. 다 피해요. 아, 김 과장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 겪어봤는데 설마 했는데 그게 진짜더라고. 그렇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잘 안 쌓이잖아요. 잘 안 쌓이죠. 그냥 한 번에 그 신뢰를 깨트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뢰를 쌓는 것도 한 번은 아니고 한 번에 신뢰를 깨뜨리는 것도 아닌데 지켜보겠죠? 그렇죠. 또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맞아. 근데 신뢰를 쌓는 사람들은 역시 그렇죠. 김 작가 역시 맞아요. 뭐 제가 편집자분한테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시켰을 때도 제가 정말 믿는 메인 편집자 그분은 뭐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저는 바쁜 일이 있으셨나? 지켜보죠. 뭐 급한 게 있었나 보다. 그렇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못하는 사람 원래 못했다. 또야?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나 다를까의 존재가 될 것이냐, 역시의 존재가 될 것이냐, 이거는 신뢰의 문제라.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이제 협상의 5가지 전략이 이제 목표, 요구와 욕구, 네. 베트남, 네. 감정, 신뢰인데 요거 마지막에 정리를 부탁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협상에 2가지 절대 원칙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 생각이 궁금한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는 협상을 하려면 결국 뭐 다 필요 없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게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상대방한테 필요한 게 내가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게 굉장히 떨어져도 결국은 그 협상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냥 두 번째는 이게 좀 여유랑 연관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랑 만나거나 그 연인을 좋아할 때도 집착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착하는 사람은 심해지면 그게 뭐 고소가 될 수 있고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협상에서도 저는 이 판
내가 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무기가 있는데 앉았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 근데 이거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힘들어지는데 이 판을 내가 깰 수 있다는 여유가 있으면 협상 자리 자체에 앉을 때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그렇죠. 있고 아니 내가 이게 실제로 이거 아니더라도 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줄 수 있잖아요. 숨겨진 카드가 있는. 그게 좀 저는 협상이 좀 중요한 요인치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심이죠. 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거는 어쨌든 필요한 걸 내가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즈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옵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을 경우에 협상을 해서 이거 협상 결렬이죠. 그렇죠. 나는 그걸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상대방은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이나 제3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미래에서나 어떻게든 내가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딜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그건 당연히 너무 오르신 말씀이고 네. 두 번째는 깰 수 있다, 내가 판을 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네. 결국 베트나에서 나옵니다. 베트나 없이 내가 어떻게 판을 깨요? 그렇죠. 내가 베트나 플랜 B도 없는 놈이 판만 깨. 그러면 이놈은 망할 수밖에 없는 놈이에요. 그 자신감은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성적인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네.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 베트나를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자신감이에요. 내가 플랜 B와 플랜 C와 플랜 D도 있는데 그렇죠. 깰 수 있죠. 네. 너무 선을 넘는다. 깨. 근데 상대방은 못 깰 수도 있어요. 그렇죠. 플랜 B가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베트나를 확보하고 베트나. 접근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자, 뭐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거 5가지. 네.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자, 여러분들 협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협상 쉽지 않고 이 협상이라는 게 결국 상대방 입에서 예스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참 힘든데요. 네. 저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5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협상에 있어서 수치화된 목표가 필요하다. 그거 없으면 아예 진행도 안 된다. 두 번째, 상대방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본인만의 패턴이나 언어가 좀 필요하다. 세 번째는 협상에 있어서 전쟁에 갈 때 총을 들고 가듯이 반드시 지고 가야 되는 게 바로 베트나다. 베트나, 이 협상 결렬된 이 플랜 B가 없이 협상에 나가면 100%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감정적인 부분을 케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설득되는 것이 팩트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팩트 전달을 하기 전에 호감과 긍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 것인지 전략적으로 좀 고민하고 접근하죠. 네.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협상의 원칙들은 강력한 신뢰가 있어야만, 신뢰를 쌓아야만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협상을 하실 때 결과도 원하시는 대로 얻으시고 또 사람과 관계까지 챙겨 나가시는 그런 협상 하신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신 유재현 변호사님의 협상 바이블 오늘 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요 책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네.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유재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